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국들로부터 제공받았던 미국산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 한 대가 최근 작전 중에 추락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에서 F-16 편대가 다음 목표물에 접근하던 중 이들 가운데 한 대와의 교신이 끊어졌다며 조종사는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F-16 편대는 고도의 효율성을 과시했으며 4기의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 전투기가 지난 26일 추락한 것은 러시아군의 요격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지원을 요구해왔던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뒤 입은 첫 손실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F-16 전투기 6대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러시아 접경지역 당국들은 오늘 성명에서 밤사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9명이 다치고 산업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18기 중 12기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국방장관과 국방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브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안보 관계와 폴란드 국방 현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사브리나신 국방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나토의 동편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미군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코시니아 카미슈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싱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폴란드와 합의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발사대의 공동 생산 계획을 포함해 폴란드와 나토의 지속적인 국방 현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굳건한 양국 국방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싱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남서쪽으로 인접해 있는 루마니아는 흑해를 포함해 나토의 유럽 지역 방어선의 남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양국이 외교를 통해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요한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미국은 국가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지켜왔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관계 관리의 핵심은 외교를 통한 책임 있는 관리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 장여우샤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의 회동에서 이에 대한 점검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중국 방문은 미국의 첨단 기술 유출과 중국의 과잉 생산 등에 대한 우려로 양국이 무역 갈등을 계속하고 타이완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긴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가 오늘 해양안보를 포함한 상호 방위와 군사관계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판반지앙 베트남 국방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 국방과 군사협력을 심화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표명했다고 필리핀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특히 양국 간 구체적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과 항공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반지앙 장관도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법에 따라 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양국 간 국방 협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은 지난 2일 남중국해에서 양국 해경 간의 첫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호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해군 자산들이 국제해사기구 IMO 자료에서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13척이 명단에서 빠지자마자 이번엔 모든 군함이 삭제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 기간 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군 자산들이 국제해사기구 IMO 자료에서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13척이 명단에서 빠지자마자 이번엔 모든 군함이 삭제됐는데 해군력 정보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군함들이 국제해사기구 IMO 선박 등록 자료에서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잠수함 13척이 목록에서 삭제된 지 하루 만입니다. BOA가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 동부 시각 29일 오전 11시경부터 북한 소속 선박 중 해군 함정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진 함정은 180여 척으로 모두 북한 해군 소속입니다. 또 이들에게 부여된 IMO의 고유 식별 번호를 따로 조회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해군 소속이 아닌 일반 북한 상선은 여전히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해군 소속 함정만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앞서 BOA는 27일 북한 해군 소속 잠수함 13척이 GISIS에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은 북한 해군 소속 잠수함인 상어 2급 11척과 신포급 824 영웅함, 신포 C급 김군옥 영웅함 각각 한 척씩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잠수함 13척은 BOA 보도 하루 만인 28일 오후 일제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29일엔 남아있던 북한 해군 소속 함정까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사라진 함정 중에는 최근 1, 2년 사이 등록된 호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신형 호위함 661호와 오는 2026년이 건조연도로 표기됐던 남포급 호위함 2척도 더 이상 자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1950에서 1980년대 건조된 노후 함정으로 이전부터 GISIS에 북한 선박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이번에 빠졌습니다. GISIS 자료에서 해군 함정 자료를 일괄 삭제한 당사자는 북한 당국이 유력해 보입니다. IMO 대변인은 29일 북한이 직접 잠수함 13척을 삭제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GISIS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허브라면서 회원국은 자국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GISIS는 인터넷에 각국이 제출한 선박 현황을 보여주는 매체고 선박의 등록과 취소는 각 IMO 회원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전날 BOA에 IMO 본부가 위치한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가 통상 북한의 신규 선박 목록을 IMO 측에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86년부터 IMO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 간격으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을 잇따라 삭제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BOA의 보도로 촉발된 군사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분명히 자국 함정이 IMO에 등록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면서 너무 급박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단순히 우연히 벌어졌다고 상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pretty clearly in response to the news stories that their ships were registered. 이어 국가 조직의 고위층 중 누군가가 보도를 접했을 것이라며 주목받는 것이 싫고 북한의 역량을 은폐하길 원해서
선박 등록 자료에서 뺄 것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는 런던 주재 북한 대표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IMO 등록은 미국과 한국 정부도 주의 깊게 지켜본 사안입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BOA에 우리는 북한이 13척의 잠수함을 IMO에 등록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국과 영내 전반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28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 기간 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방중 기간 동안 열린 모든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In all of my meetings,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방중 결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 작전에 대한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앞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설리번 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We didn't reach any specific agreements on the South China Sea. For one thing, it's not for the United States to parties like the Philippines. 미국이 필리핀과 같은 당사국을 대신해 중국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두 국가 사이에 직접 외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오랜 약속과 남중국해에서의 법치, 항행의 자유, 해양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very time I meet with Chinese officials, I raise the issue of election interference and laying down a clear marker that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의 잠재적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선거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국가도 미국 선거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 방문도 그런 점에서 다르지 않았으며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중국 방문의 핵심은 외교를 통한 책임 있는 양국 관계 관리라면서 미중 정상이 올해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에 참석할 경우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양측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우드사이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 양안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향후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전화통화를 계획하는 것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에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번 방중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을 앞둔 이번 미중 간 고위급 소통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한국 측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중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에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자신이 베이징에서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권 도전 출정식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아 마치 미국이 이 목표를 저버린 듯 보인 데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미국의 압박에 따른 자위적 행동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거부하는 미국의 의지를 재차 환기시킨 발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비핵화라는 얘기 안 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중국한테 가서는 그 얘기를 오히려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설리번까지 침묵을 했다면 그러면 미중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에 암묵적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라고까지 해석을 할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선을 그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경우 그 파장을 우려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국이나 중국 모두 북한 비핵화의 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공식 인정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한국과 핵 강국인 중국과 버겁게 맞서고 있는 타이완 등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은 북한 핵 보유를 자위적 행동으로 두둔하면서 그렇다고 한국까지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편향된 입장인데 설리번 보좌관은 남북한 모두가 핵을 가져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중이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 관리 노력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중 기간 중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중국 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의 깜짝 만남도 성사도 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자들이 미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브리핑 내용으로 미루어 타이완 해협 문제를 넘어 북한이 7차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행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 좀 관리해달라. 그게 우리 양국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다는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막으려고 할까요? 북중 간 이상 기류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중국 총리가 참석한 회의 결과물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2018년 설치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발자국 기념물이 제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인 7월 27일 저녁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된 기념 행진 행사에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다수 참석한 것과 달리 왕야쥔 중국 대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유한 명예교수는 북한이 북중러 연대 강화를 원하지만 중국은 북러와 묶여 서방과 대립하는 구도를 국익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명애 교수는 중국 당국이 공식 입장 표명은 안 하지만 자국 학자들을 통해 7차 핵실험이 북한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라며 간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거지 과거 이 전통적인 동맹이나 이념적 관계로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사상 이론적인 조정을 좀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훨씬 북한식 보수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2달여 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기 체제의 약점인 북한 주민 인권 강화를 부각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도 이례적으로 거의 대응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지만 양국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근본적인 갈등 국면,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국의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나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어느 정도는 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외부의 위협이나 자극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도발에 나선 선례 때문에 지금 시기 또한 방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사전 접촉 신고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남북 관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을 위한 접촉을 신청했고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과 어린이 어깨 동무, 월드비전 등 9건이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북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북한 측 호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접촉 승인이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한 것이라며 현재는 남북 관계 상황 하에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국민 안전, 재산권 보호 등 필수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대부분 불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90일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29일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난 3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29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1718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가 최근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오늘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위원회의 임무와 제재 조치의 완전한 이행,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에 기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도 촉구했느냐는 VOA의 질의에 비공개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원국과 국제기구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이므로 의장국은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국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번 보고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이후 이루어지는 두 번째 보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 한일 3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안보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7월 31일과 8월 11일에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e Ukrainian authorities' announcement tha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were used again by Russia. 황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불법적인 무기 조달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사용을 은폐할 수 없다며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연루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condemn the DPRK for being complicit in Russia's illegal invasion, prolonging the war in Ukraine, and threatening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평화를 이룰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치코 시노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지지한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be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Russia continues to violate the related Security Council.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 차석 대사는 앞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사전 조율 없이 북중 국경 지역에 방송용 무선국을 설치하는 게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엔 전문기구가 밝혔습니다. 다만 전파 간섭을 피하기 위한 사전 조율은 권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29일 중국이 북중 국경에 방송용 무선국 설치를 위해 북한과 사전에 조율할 의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ITU 대변인은 북한이 중국의 접경지역 무선국 설치에 대해 ITU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북한 혹은 중국의 87.5MHz에서 108MHz 범위 내 FM 방송국은 ITU 주파수 계획이나 의무 조율 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들 국가가 FM 방송국을 ITU에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공식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에서 사전 조율 없이 FM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은 ITU의 전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다만 주파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양국 간 조율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 등에 라디오 방송용 무선국 설치를 계획 중인 가운데 북한이 주파수 간섭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4일 IT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이 계획 중인 무선국 가운데 단둥 기지국을 포함해 17개 기지국은 심각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전 조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는 ITU 지침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ITU에 북한은 1975년에, 중국은 1920년에 가입했습니다. 한편 ITU는 중국의 국경 부근 통신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 의사를 통보했느냐는 BOA의 질문에는 ITU의 정책에 따라 이 같은 유형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의 제기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나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양자 간 협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만약 북한 또는 중국이 주파수 등록 원부에 FM 방송국을 등록하기 위해 ITU에 통보하고 상대국이 이에 의의를 제기하면 ITU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FM 방송국 통보국가에 연락해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의 가족을 둔 한인들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미북 관계 개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은 29일 미 정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family connec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is something that we can start when other things seem harder. 케인 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센터빌 도서관에서 미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 북한의 가족을 둔 한인들과 면담한 뒤 V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핵 문제 등을 두고 미북 간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미 정부가 내부적으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는 건 다른 문제들이 더 어려워 보일 때 시작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며 그것이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우리는 이런 기록부가 상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상봉에 대한 이런 열망을 보여주고 한국과 협력한다면 어떤 외교적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 3월 미 국무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미셸 스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일 법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기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미 정부가 이런 기록을 구축해 놓으면 향후 북한과 대화의 기회가 생길 때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moment opens up and there's better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가 개선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북한과의 논의에서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여전히 미북 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registry would be important, but ultimately the real important thing is an improved relationship. 케인 의원은 기록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대적인 관계일지라도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을 만큼 개선된 국가 간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잡기 위해 매일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6월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 간담회에 참석해 한인 이산가족과 한인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교정책 수립에 한인 동포사회와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been such a priority for me in this role that they were in fact one of my first meetings. 한편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고령의 한인 이산가족들은 이날 케인 의원에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17살 때 부모님 그리고 5남매와 헤어지게 된 장송 씨는 이제 그때의 어머니보다 더 고령인 92세의 백발이 됐습니다. 1950년 12월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피난민 10만여 명이 철수한 흥남철수 때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피난을 가며 이산가족이 된 장송 씨는 이날 한 장밖에 없는 어머니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가족들 지금 가면 우리 부모가 어디 가서 죽어서 어디가 있는지 개울장이가 죽어서 떼다가 남았는지 어디 산인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부모의 해골 그걸 모아서 한대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동생들 한대 모아서 모시는 게 내 소원이야. 지금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딴 거. 80이 넘은 전선복 씨도 마찬가지로 흥남철수 때 부모님과 남쪽으로 피난가며 북쪽에 남았던 맏언니 그리고 오빠와 헤어진 지 어느덧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언니 가족하고 오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두고 온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매일 부두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장송 씨는 많은 이산 가족들이 이제는 고령이 돼 세상을 떠났다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의 소식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때가 있는데 왜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물처럼 흘러가서 다시는 오지를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남북한은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한국전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공식적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선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 미사일 위협에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29일 김정은이 전 세계에 가하는 위협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위협과 직결돼 있다며 이제 북한의 위협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후퇴하고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됐다는 것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안보 전문 매체 저스트 시큐리티 기고문에서 김정은은 지난 10년 동안 냉전 시대에 존재했던 것과 유사한 중앙 집권적 경제 통제 시스템을 북한에 다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복종하고 생존을 위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집권 당시 기본권이 없고 만성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폐쇄적인 사회였던 북한을 완전한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로 만들었다며 1950년에서 1970년대 할아버지 김일성이 통치하던 사회와 유사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북한은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심지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의 핵 위협은 인권 위협이라며 관련국 정부는 고조되는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다시 관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체제 내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 기관의 인도주의적 위기 그리고 인권 침해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 개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인권 상황의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촉구하는 것은 유엔 총회의 몫이라며 강력한 총회 결의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북한 인권 국제대화에서 전문가들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책임 규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다시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커비 위원장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노력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UN 등에서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in the UN system and elsewhere, there are limitations on what you can do with a rogue regime like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매우 가깝다며 북한이 미국, 유럽연합, UN에 문제를 일으키길 원하고 어떤 해법도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럼에도 UN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며 북한이 불법 국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등 우리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7월 방한에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을 만나 9월에 UN 총회 제3위원회 회의와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과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의미하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히 모색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미셸 테일러 UN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2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UN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 인권이사회가 계속 북한을 집중 조명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 특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우리는 지난 8월 21일 북한이 망명 희망자들이 중국에 구금됐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29일 최근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망명 희망자 등 북한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며 또한 탈북민 가족들도 보복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포함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이날 VOA에 북한 국적자들이 체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 측은 우리는 탈북민들이 송환되면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행을 포함한 성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가족 간의 강제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평가를 토대로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강제 송환을 삼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고문 및 강제 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송환되는 모든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결해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RFA에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이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미인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통일부 당국자가 이날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자국에는 탈북민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류펑희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최근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 수장들이 북한 당국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우를 우려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서한 답변에서 관련 서한은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적대 세력을 추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의 처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계속되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했습니다. It's very tragic and very sad to have these North Korean these North Korean individuals arres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t clearly is violation of 킹 전 특사는 북한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된 것은 매우 비극적이라며 이는 명백히 중국이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유엔 절차와 정책,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자강도 군수공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시장에 성수품을 공급한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는 17일이 한가위 추석인데요. 추석이 오면 차례를 지내고 또 흩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자연 추석에는 사과와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이런 성수품이 많이 소비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17만 톤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남북한 관련 기사들이 참 많이 등장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블룸버그 통신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이 통신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미국의 대선 결과에 어떤 입장일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의 인터뷰를 전한 기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정부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누가 당선이 돼도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직면해서 한국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엘리트층의 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등 최근의 한반도 상황도 전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개량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하고 있네요. 네. 이 로이터 통신은 개량형 방사포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향상이 증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북한이 최근 몇 개월간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기타 장비 등을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나 평양은 그런 비난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러시아 산업부 차관이 인솔하는 대표단이 27일 평양에서 북한 측 대표단과 두 나라의 경제협력 증대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토요일 자폭 무인기 실험을 현지 지도했다는 기사를 실었네요. 김 위원장이 최근 개발한 자폭 무인기의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는 것인데요. 이 뉴스위크는 북한의 자폭 드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드론이 X자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었고 멀리서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라 직접 표적으로 날아가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이 선을 보였고 각기 다른 항로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필요할 경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갈수록 많은 한국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싣고 있네요. 네. 한국은 1970년대 미국이 핵 확산 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고요. 미국의 방어를 의존하기로 했다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요. 그에 따라 한국에는 미군의 핵무기가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은 1991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도록 고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로 이들 핵무기를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개발된 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들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두 나라의 동맹 관계는 철통 같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것이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심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도 미국이 한국을 핵무기로 방어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작년에 51%에서 올해는 39%로 떨어졌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간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미군 주둔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질래 미국이 그냥 주둔하게 할래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고 한 질문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차라리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 이런 대답이 많았다는 거죠. 아, 미군 주둔보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같은 응답이 나온 것이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조사들도 많게는 70%까지 응답자들이 한국 자체 핵무기를 갖기 원한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핵무장을 둘러싸고 한국 내 여론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공군이 사용하던 냉전 시의 F4 팬텀 Z 전투기 퇴역 소식을 장문의 기사로 실었네요. 네. 포스트의 여기자가 마지막 비행을 하는 전투기에 직접 타보고 쓴 기사라고요? 그렇습니다. F4에는 두 사람이 타는데요. 앞에는 조종사가 타고 뒤에는 이 여기자가 탔습니다. 네. 이 허락된 것 외에는 기내에서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엄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정부가 가난해서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미국산 F4 팬텀 Z 전투기 5대를 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텀은 도깨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무기를 공급하는 제3위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냉전 시의 제트기인 한국의 F4 팬텀은 50여 년 하늘을 나른 뒤에 지난 6월에 퇴역을 했는데요. 이제 자체 생산한 신세대의 항공기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체적으로 초음속 제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의 나라로 올라섰다.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49년까지 온실가스 제한을 위한 보다 확고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데 정부가 이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환경 운동가들에게는 부분적이지만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포스트는 평가를 했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이 기사가 상당히 여러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한국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9일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 소원 4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이 불치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에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가 사람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며 누구나 변화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 측 변호사의 말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소원이 이루어진 듯 기쁘고 만족하다라고 한 12살짜리 어린 원고의 소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가짜 누드 위기 한국을 휩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이 신문은 한국 수사당국이 28일 대규모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제조 조직을 적발해서 단속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딥페이크란 여성의 얼굴에 음란 영상을 합성해서 유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신문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AI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확산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확산의 무려 절반이 한국이 진원지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사, 군 장교, 대학생,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바로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 유포가 되는 피해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특집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려 있어서 흥미를 끄는데요. 이 기사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노인층 증가와 출산율 저조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한국도 큰 고민거리라고 하면서 충청북도 제천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산간지대에 위치한 인구 13만의 제천시도 중심가에는 비어있는 상점이 많고 사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취학 아동이 있는 집에는 주택을 마련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가면서 인구 유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천시는 과연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는 거죠? 현재 이곳의 김창규 시장은 젊었을 때 외교관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 인연으로 김 시장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을 이 도시로 초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스탈린 시대 소련 극동 지역에 살다 동유럽으로 강제 이주당한 조선인들의 후손,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네. 이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지에 50만 명 가까이 사는데 제천시가 바로 이들을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인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천시장은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제천시는 비어있는 구 대학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개조해서 이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취업, 사회 적응,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130명의 고려인들이 제천에 왔고요. 그 후 150여 명이 또 들어오겠다고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출산율 저조로 노동력이 부족한데도 한국인들은 이 단일 민족이어서 그런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해도 그건 역시 못마땅해 하고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바로 그런 외국인과 동족의 중간에서 이 완충지대 주민이 된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육군 트래비스 킹 2병이 탈영 등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러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USA 투데이지에는 26일 트래비스 2병의 변호사가 검찰과 형량 협상의 일환으로 탈영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요.
킹 이병은 이 미 군사 재판법에 따라서 동료 병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아동 음란물 소지 등 14건으로 지난 7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탈영을 포함해서 5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하고 싶다는 거죠. 예. 코리아 인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